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업을. 그냥 강의 녹화는 그냥 하고, 강의 녹화는 가능하면 이렇게 하고, 나중에 좀 미진하면 녹화 부분으로 보충을 하시든가 해서 전혀 이게 안 돼가지고서, 자, 뭐, 그건 그렇고 잘 지냈어요? 한 주일 동안?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원핵세포와 좀 다른 점들, 진핵세포에 비해서 다른 점들, 그것들을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서 항생제도 이제 개발을 하고, 그런다고 했고,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죠. 뭐, 리보좀이라든가, 리보좀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뭐, 일종의 상식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접하게 되겠는데, 이 용어가, 리보좀이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일단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기서 이게 큰, 요건 작은, 요 뒤에 따라올 말은 큰 소단위체, 작은 소단위체, large small subunit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보통 리보솜을 할 때 두 개가 원래 분리돼 가지고서 만들어지니까 이것은 진핵세포가 됐든 원핵세포가 됐든 공이 다 마찬가지가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큰 소단위체, 요것을 우리는 요것은 이제 원핵세포에 리보솜의 소단위체들 각각 분리해서 이것을 50S, 이것은 30S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S는 무엇인고? 일단 숫자가 다른데 이게 크니까 숫자가 좀 크고 숫자가 작으니까 작은 소단위체가 숫자가 좀 작고 한 것인데 S가 무엇일까? 응? 심강계수. 한국말은 내가 잘 몰랐는데 어쨌든 세디멘테이션, 이 S를 보통 세디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세디멘테이션, 그러니까 그 침강이네. 떨어지는 이제 침강하는 침강 세디멘테이션 유닛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보통 무거우면 이게 큰 거고 가벼우면 작고 하는데 원래는 이게 세디멘테이션 S가 아니라 이것을 처음에 고안을 한 사람의 이름 스발 뭐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맨날 저도 외워봤자 계속 까먹어. 다시 찾아봐야 돼. 스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S. 결국 그러니까 이게 원심 분리기에 돌렸을 때 어떤 일정한 매질을 가진 원심 분리기에 돌렸을 때 어느 위치에 이들이 자리를 딱 잡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값으로 표시한 것이 이 S 값입니다. 그래서 그냥 침강계수 이렇게 알아두면 편하겠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다 그래서 이게 그럼 요 큰 이 소단위체와 작은 소단위체의 원핵세포의 리보솜에 요 50과 30을 더한 요 전체 요것을 그럼 어떻게 될까? 50과 30을 더하니까 80S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이 둘을 합친 완전체 리보솜을 분리해 가지고서 이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80이 아니라 70S가 나와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죠. 아니, 뭐, 50에서 30을 더하면 왜 70이 나오느냐 하고 따져 묻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전에. 근데 그건 저한테 따져 물어봤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얘가 50이고 얘가 30인데 왜 얘는 더하면 70이냐? 실험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실험적으로 이게 두 개를 합치면 밀도가 달라지니까.
따로따로 떨어져서 분리해서 원심 분리를 했을 때하고 밀도가 각각의 밀도가 달라지니까 이게 원심 분리기에서 어느 위치에 가서 딱 그들이 자리를 잡는 그 값이 달라지는 건데 이론 계산을 해서 나온 이론값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50, 30을 더해서 70S. 이 70S라는 것이 그러니까 원핵 세포의 리보솜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응? 보통 논문 같은 데서 보다가 70S 리보솜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얘는 이 저자들이 지금 원핵세포를 가지고 다루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진핵세포의 요값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진핵세포를 한번 볼까? 그럼 진핵세포는 일단 물론 구조도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들어가는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니까 구조가 다른 얘기인데 크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얘가 50보다는 큰 소단위체도 조금 크고 좀 더 60S가 되고 작은 소단위체는 이제 40S가 돼 각자. 그러니까 각자가 60S, 40S짜리의 소단위체가 원핵세포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원핵세포처럼 진핵세포도 이 완전체를 원심 분리를 돌리면은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올까? 100은 당연히 안 나오겠지. 우리 학습한 경험이 있으니까. 100보다는 조금 작은 값이 나요. 얼마나 나올까? 얘는 80이 나옵니다. 좀 더 손해가 크지. 원핵세포에 비해서.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요지는 뭐냐면 이 80S 리보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진핵세포 리보솜의 대명사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80S 리보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니들은 지금 진핵세포를 다루고 있구나. 70S 리보솜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식으로 리보솜이 그렇게 사용이 된다. 좀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리보솜 단계에서 진핵세포와 원핵세포가 그렇게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다르니까 리보솜을 집중 타겟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항생제를 개발해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세포벽이라는 것도 좀 관심사가 될 거 아니에요. 세균.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동물 진핵세포로서의 우리가 진핵세포의 아무래도 자부심, 대표주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동물로서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세포벽이라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포벽에 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죠. 원핵세포, 니들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세포벽이 일단 식물을 좀 식물에서 세포벽 좀 아는 사람들이 이 원핵세포의 세포벽을 보면 이게 완전히 조금 당황하게 되지. 왜냐면 이게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보통 세포벽 하면 균류가 됐든 식물이 됐든 일단 근본적으로 무엇이 기본으로 깔려 있죠? 세포벽을 이루는 물질의 기본은 당이잖아요. 당. 탄수화물이 세포벽을 이루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얘도 물론 탄수화물이 기본을 이루고 있으나 여기에다가 훨씬 더 거기에 아미노산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첨가가 돼서 이 이름을 그래서 펩타이드 글라이칸이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가 이 글라이칸이라는 얘기는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라는 얘기이고 펩타이도라는 얘기는 펩타이드 본드 알죠? 그래서 그냥 이것만 딱 봐도 이 원핵 세포의 세포벽은 조금 여기에 이 단백질이 많이 첨가가 되어 있구나. 작은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한 3-4개가 줄줄이 붙어 있어서 하나의 작은 펩타이드예요, 펩타이드.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일단 여기서 세포벽을 가지고서 또 세균을 편가르게 하는 그런 또 사람의 습성이 또 나타나는 거거든요. 세포벽의 이 조금의 이 다른 점을 가지고 우리는 그램 양성, 그램 음성 두 가지 종류로 모든 세균을 지난 시간에 봤던 모든 세균들을
어떻게 생겼느냐 밖에서에 따라서 우선 이것이 구균이냐 간균이냐 스피로헤타냐 세 가지 종류의 뭐 어떻게 그것도 구분을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그거는 그냥 밖에서 보는 외관상의 외모만 보고 세균의 외모만 보고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끼리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고 이것은 세포벽의 질 세포벽의 질의 차이에 따라서 모든 세균들을 전 세계의 모든 세균들을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놓은 거죠. 하나는 그램 양성 플러스 얘는 그램 음성 무슨 코비드 포지티브 코비드 네가티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 달아버린 거예요. 그램 양성은 뭐냐? 왜 이런 그램이 뭐냐 하면 요 염색 그램 염색법 글씨가 안 써져. 그램 염색법을 기법을 처음으로 개발해낸 의사 미생물학자 일명 의사인 그분의 이름을 따서 그램이라고 이 그램이에요. 그램. M이 하나 더 붙는지 하나 두 개가 붙는지 내가 확실히 기억을 지금 못하지만 어쨌든 그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이고 그래서 그 염색약을 치면 일단 세균을 현미경에서 관찰하려면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살아있는 세균을 현미경에서 관찰을 하면은 안 보여요. 일단 이 광학 현미경에서 보이면은 뭔가 이 염색약을 쳐야 돼. 그런데 이제 염색약을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균을 이렇게 보는데 가장 효과적인 염색 기법의 하나가 이제 그램 염색 방법이었었는데 파란색, 보라색 염색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 염색약을 치면은 어떤 세균들은 아주 열렬히 환호하면서 그 염색약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너는 그램 양성이라고 어떤 세균들은 아주 상당히 회의적이고 냉소적으로 그 염색약을 잘 안 받아들여 끈질기게 잘 안 받아들여서 보라색 염색약인데 잘 안 받아들이니까 약간 핑크 살짝 색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램 염색약을 잘 좋아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친구들은 그램 음성 잘 받아들이고 아주 보라색으로 강렬한 파란색 내지는 보라색 빛깔로 염색을 자기 자신을 쫙 드러내는 그런 세균들을 그램 양성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왜 어떤 세균은 그램 양성이고 어떤 세균은 그램 음성일까? 하는 얘기가 그것이 바로 세포벽. 그램 양성 세균들을 이게 공통적으로 얘네들은 뭐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그램 염색약을 참 좋아하고 별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는가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세포벽이 매우 두꺼워. 아주 두꺼운 펩티도글라이칸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포벽, 펩티도글라이칸 일단은 그 자체가 친수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색약이 친수성 염색약을 잘 받아들이게끔 돼 있어. 그래서 아주 두꺼운 스폰지처럼 세포벽이 두꺼우니까 두꺼운 스폰지처럼 이 염색약을 쫙 빨아들여 가지고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아주 강렬하게 그래서 그들이 그램 양성 세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램 양성 세균은 두꺼운 요 펩티도글라이칸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램 양성 세균입니다. 그램 음성 세균은 왜 이 그램 염색약에 그렇게 반응을 잘 안 하는지 알고 보니 뭐 버리려고 그래 아주 쓸만한데 알고 보니 이 친구들은 이게 세포벽이라고 칩시다. 펩티도글라이칸 일단 이게 얇아요. 얇은 세포벽. 이 펩티도글라이칸 세포막은 세포막이라고 하냐? 자, 세포막이 안에 있고 세포벽에 있는데 그 그램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밖에 뭐가 또 있는 거야, 이 친구들. 짠 하고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추가적인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인데 이 세포막을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표시하냐면은 LPS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세포막은 이 안에 있는 세포막과 동일하게 인지질 이중축으로 되어 있는 세포막 맞는데, 그런데 거기에 요 지질과 이 팔리세커라이드, 리포팔리세커라이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LPS의 약자인데, 리포팔리세커라이드. 그래서 여기다가 다당류와 요 지질이 같이 섞여 들어있는 LPS라고 하는 특별한 단위체들이 마치 올리고당들처럼 많이 있는 그런 세포막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LPS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그램 음성세균의 바깥쪽에 있는 추가적인 세포막, 이건 완전히 생각도 못했던 한 방 먹은 거지. 아니, 바깥쪽에 최외곽에 세포벽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정상인데 니들은 뭔데 여기다가 니들 맛대로 허가도 없이 갑자기 세포막을 또 하나 친 거야. 근데 그 세포막이 조금 이상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막은 조금 다르게 여기에 LPS라고 하는 이상한 유닛들이 마구 박혀 있는 그런 세포막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흔히들 얘기할 때 이 그램 음성세균의 바깥쪽에 있는 세포막을 그냥 LPS라고 그냥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 LPS는 그 바깥쪽에 있는 세포막에 붙어 있는 어떤 조각들이지 그것이 곧바로 LPS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LPS 이것은 언제나 어디서만 볼 수 있는 것? 그램 음성세균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화학적인 구조라는 것이죠. LPS 하면 그냥 그램 음성 하고 딱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왜 이상한 이거 바깥쪽 또 이상한 막을 가지고 있을까? 알고 보면 불쌍한 친구라는 얘기죠. 이게 너무 얇아. 그램 양성세균은 이게 이만큼 두꺼운 층으로 해서 돼서 충분히 세포벽 하나만으로 충분히 보호막을 칠 수가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들은 아주 얇은 세포막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지, 지들도. 내가 이렇게 얇은 세포막 가지고 이렇게 얇은 옷 가지고 내가 한겨울을 어떻게 날까? 불안하니까 여기다가 한 겹 더 옷을 하나 더 입는 거지. 두꺼운 두꺼운 무슨 파카라고 안 하잖아요. 요새는 뭐라지? 그것도 까먹었네 또. 그래서 그 외투가 없으니까 뭐 하나 더 겹쳐 입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알겠다. 니들이 왜 그램 염색약에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지 이제는 이해가 됐네라는 거지. 왜? 일단 맨 바깥쪽에 있는 게 지질층이잖아. 친수성 염색약을 지질이 받아들일 리가 있겠어요? 막 저리가 하고 밀어내지. 겨우 침투한,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침투했던 그 지질층을 그래도 뚫고 들어간 염색약은 그러나 완전 실망이지. 자기가 염색을 시킬 수 있는 부위가 이렇게 얇어, 애경에. 그램 양성세균 있으면 이만큼 두꺼워서. 그러니까 별거 없이 그렇게 파란색이 아닌 핑키한 그런 색깔로 염색이 되는 것뿐. 그러니까 그램 양성이다 음성이다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램 음성과 양성으로 이 구분이 되변되는, 참 희한하죠? 뭐 그 허구 많은 그 세균들 중에 딱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으니까 뭐 아니면 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세포벽이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두꺼운 세포벽 하나만을 바깥쪽에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세균들은 그 세포벽이 얇으니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컴프로마이즈 하기 위해서 밖에다 또 이상한 세포막을 또 하나 쳤구나. 근데 그 세포막에다가는 희한한 LPS라는 것이 있구나. 그런데 이 LPS가 아주 골칫덩어리. 우리의 입장에서. LPS를 갖고 들어온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 면역 반응 체계가 이걸 가만히 안 내버려둬요. 이거 뭐지? 하고 마구 희한하게 막 반응을 해버려. 그래서 난리가 나요, 여기서. 염증 반응이 아주
엄청나게 세게 일어나고 해서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LPS를 의학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는 내부라는 얘기죠. 톡신이라고 의사들은 이것을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LPS를 가지고 있는 세균들은 엔도톡신을 방출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엔도톡신 하지만 그냥 아무나 톡신이니까 일단 사람들이 어우 톡신 독이네 독사야 독사 아무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독을 엔도톡신이라는 것을 방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균은 오로지 그램 음성 세균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그램 양성 세균은 전부 다 독이 없는 영어로 얘기하는 비나인 아주 친근한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그런 세균인 줄 아시면 그렇지는 않지요. 이들은 그램 양성 세균들 중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여기 안에서 뭐 이상한 단백질 같은 거를 아주 나쁜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서 깼다 먹어라 하고 밖으로 내뱉어버려. 얘네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 우리는 엑소톡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네들은 더 대책 없지. 물론 모든 세균들이 다 엑소톡신을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만들 줄 아는 능력이 돼야지. 그러나 이걸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대표적인 엑소톡신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그런 세균, 콜레라 톡신이 바로 엑소톡신 중에 하나로서 우리의 그 이온 채널 중에 하나를 붙어갖고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마치 그 낭포성 섬유증과 비슷하게 뭐 설사를 완전히 다 몸에 있는 물이랑 물은 다 빼가지고서 우리를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보다 더 데들리한 엑소톡신 엔스락스 톡신이라고. 그건 그냥 뭐 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생문학 무기로 쓰잖아요. 그래서 엔스락스 톡신 요즘 잘 안 들어보신 모양이지. 옛날에 9.11 때 한참 막 떠들던 막 누구네 집으로 미국에서 막 그 엔스락스 톡신 묻은 편지 봉투를 마구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서 그런 테러들을 자행해가지고 어쨌든 그거는 일단 우리가 묻히면 거의 죽음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톡신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엑소톡신과 엔도톡신의 차이점. 엔도톡신은 LPS의 조각이에요. LPS의 조각을 우리 내부의 면역 체계가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가지고서 막 염증 반응을 일으키니까 마치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에 의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훨씬 더 좋지 않은 그런 경과를 보이듯이 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다 끝냈고 이 강의 자료에 있는 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추가 보충 설명이 될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강의 슬라이드도 지금 못 보여드려서 하는데 강의 슬라이드도 다시 PDF로 바꿔서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고세균은 이제 세균은 대충 물론 세균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정보와 그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쯤 해놓고 이제는 고세균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일단 이들 중에 일부가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었다는 거 자체가 일단 우리에겐 훨씬 더 정서적으로 와닿는 것일 것이고 근데 고세균 하면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특징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어떤 성격은 무엇이냐면은 아니 세상에 이런 데서도 살 수가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매우 극악한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살아요. 보통 이들은 뭐 섭씨 95도 용암 근처 온천 근처 그런 데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막 살아.
시퍼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세균. 마이너스 2, 30도 빙하가 덮여 있는 그런 데서도 아무 문제 없이 뿐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 쪽에 가면 그 사해라고 있잖아요. 아무도 못 사는, 너무 작아지고서 소금 덩어리는 그런 호수. 아무도 없지. 어떻게 그 짠물에서 어떻게 누가 살아? 얘네들은 살고 있어. 어떤 친구들은. 뭐. 그 다음에 엄청나게 이 강한 강산, 뭐 그런 거, 황산으로 오염된 무슨 또, 그런 탄광, 그런 데서 아무 문제 없이 살고,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는, 얘의 구조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많이 다르겠죠. 사실은 이 고세균의 여러 가지 특이한 대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여태까지 알고 있던 기존 상식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니, 이런 게 된다는 얘기야? 라고 하는 그런 대사 작용들을 이들은 제공을 해주는 거지. 새록새록 우리를 놀랍게 해주는, 오 세상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PCR. 세상에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준 얘기는 DNA 중합을 시키는, DNA를 막 복제하는 효소가 세상에 95도, 섭씨 95도에서 최적화 활성을 보이는, 아니 37도면 다, 한 42도면 대충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니들은 효소로서. 근데 42도, 50도, 60도가 아니고 95도에서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거 가지고 진짜 대박을 쳤다고 말씀드렸잖아. 발견해내고, 요걸 이렇게 활용해 먹으면 내가 돈 좀 벌겠다. 돈을 엄청 벌었더니 나중에 와서 노벨상까지 그냥 갖다 인기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 그다음부터 막 잠수함 타고 밑으로, 바다 밑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채집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특히 일본 사람들 그거 아주 전문적인. 그래서 심해 바다 깊은 곳에서 여러 가지 미생물들을 채취해가지고, 그런, 혹시 또 이런, 뭐 이런 거 없을까 하는 식으로 생물학적 채굴을 하고 요즘도 하고 있겠죠. 어쨌든 그것이 바로 특이한 효소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상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런 기능을 잃지 않는 희한한 신박한 능력을 보이는 효소들이 있으니까 그 효소들을 연구하면 이런 것을 가능하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교 강의실에서 이거 풀어놓기는 좀 그렇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중에 하나 조금 약간 정리가 되는 것은 이들의 세포막 구조가 조금 달라. 얘네들. 그래서 세포막 구조에 뭐 이상한 것들이 좀 달려 있어서 보통 세포막도 막이지만 세포벽 자체가 펩티도 글라이칸 세포벽이 아니라 세포막과 세포벽이라고 구분을 해야 되겠다. 이들의 고세균의 세포벽은 S레이어라고 하는 구조가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요것들이, 일단 얘네들이 무엇을 제공해 주는지는 잘 몰라, 확실히. 그러나 확실히 다른 건 정확하네요. 근데 세포막의 경우에서는 이게 더 이상 인지질 이중충이 아니에요. 물음표를. 왜냐하면 인지질 이중충이라고 하려면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 이 중간이. 그런데 분리가 안 되고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에 있는 이 소수성 지방산 꼬리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 더 이상 인지질 이중충이라고 얘기 못하지.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썰을 풀을 수 있는 게,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열의 강함이라는 것은 일단 실험실에서 검증이 된 거예요. 컴퓨터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고세균의 세포막 구조는 열을 막 가하면 금방 순식간에 이 일반적인 세균과 진핵세포 등의 세포막은 그냥 파괴되고 난리가 나버리는데, 얘네들은 끝까지 버텨.
이 구조가 망가지지 않고. 일단 그거 하나만 해도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열에만 강하냐? 혹시 저온에도 강해? 뭐 다른 뭐 산이나 무슨 뭐 알칼리에도 강해? 거기까지는 충분히 뭐 확실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세포막 자체가 그렇게 다르니까 조금 그것이 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제공을 해 주는구나라는 것을. 자, 고세균 요즘에 와서 이 고세균 물론 고세균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많은 고세균들. 그 다음에 고세균은 아니지만 장내 미생물. 특히 요즘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알고 보니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종류가 이렇게 많았어? 깜짝 놀라.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었어? 뿐만 아니라 그 장내 미생물들의 이 균형이 그 밸런스가 안 맞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뭐 심지어 얘네들이 우리 뇌하고 교신도 한다며? 뭐 그래가지고서 막 비근한 예로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이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양이 적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인데 그것을 치료하는 약 중에 뭐 많은 경우가 이 세로토닌의 양을 늘려가지고서 우울증을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세로토닌이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뇌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장에서 만들어진. 그래갖고 이제 옮겨지는 거라. 누가 만들겠어 이거? 장에서. 아마 장내 미생물들과 우리 몸이 어떤 합작을 해가지고서 만들어내자. 뿐만 해서 거의 장내 미생물의 존재가 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컨트롤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옛날에 아주 클래식한 얘기로서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 쥐에서 처음으로 이제 발견이 된 것인데 뭐 이런 쥐하고 있다면 돼지쥐 미안해. 예, 있었는데 이 둘이 왜 이럴까? 이렇게 날씬한지 돼지지 해서 장내 미생물을 살펴봤더니 종류가 달라. 그래서 얘네들 왜 다를까? 뭐 사람들 저 장난기가 또 발생해서 이거 한번 바꿔치기 해볼까? 이걸 완전히 바꿔치기 했더니 완전히 얘네들이 체형이 바꿔치기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처음에 또 사람들이 아주 솔깃했지. 야, 이거 대박이겠다. 그래서 요즘 슬슬 이제 이 상용화도 되고 있어요. 장내 미생물 요 균주를 채취해서 요것을 바꿔치기 해서. 그러니까 이 건강 자체가 어떤 특별한 종류의 장내 미생물의 그 종류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파괴가 되면은 모든 건강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이 점점 이렇게 새록새록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도 또 지난 시간에 봤던 항생제 남용이 얼마나 또 몸에 나쁜 것인지. 항생제를 드립다 먹으면 장내 미생물들이 전부 멸절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균형을 막 일부러 다 파괴를 시켜버리는 것이니까.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제가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3, 4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언제나 너무 고통이라서 대장 내시경 하려면 이거 다 비워갖고 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선생님 이거 하면 내 장내 미생물을 완전히 다 쓸어내버리고 이거 하는 건데 이거 오히려 더 나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인정을 해. 맞아요. 사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이 대장암을 조기 발견하는 그 이점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얘기지. 내가 건강하면 무슨 대장암이 왜 걸리겠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제 중요한 점은 그게 아니라 왜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서 고세균들도 새롭게 마구마구 발견. 고세균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고세균은 매우 완고해가지고서 이것이
배양 불가야. 웬만한 세균들 일단 전통적으로 어떻게 알았겠어요? 세균들을 딱 보려면은 어디서 채집을 했어. 아, 이 세균이 발견됐네. 집으로 데려와야지. 실험실로. 실험실 데려와서 배양을 하잖아요. 자, 맛있는 사내짐이 줄 테니까 무럭무럭 자라다오. 뭔가 많아야, 양이 많아야 이제 내가 이 연구를 할 거예요. 이 배양을 한 다음에 연구를 해서 막 하는 게 이제 정석인데, 이 녀석들은 그게 안 돼. 일단 데리고 오면 전부 자살. 뭐 식음을 전폐하고 절대 음식을 줘도 안 먹고 막 죽어버리는 전부 다. 그러니까 배양이 안 되니까 연구가 안 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장내 미생물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은 고세균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같은 배양이 될 수 없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전혀 우리가 그들의 정체를 알 길이 없는 그런 문제점이 오늘날 갑자기 왜 해결이 되느냐는 얘기지. 요즘은 그냥 막 일도 아니야. 그냥 뭐 여기저기서 막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새로운 미생물들이 팡팡팡팡 막 정체가 밝혀. 왜 그럴까 이게? 누구 때문에? 누구 덕택에? 왓슨 크릭?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은 우리 게놈 프로젝트, 인간 게놈 프로젝트로서 시작이 된 염기서열 분석이 요즘은 뭐 하도 발전을 해가지고서 개인의 옛날에 그 한 사람의 샘플 유전체를 분석을 하는데 10년이 걸렸던 그 일이 전 세계의 모든 여러 가지 실험실들이 전부 다 달라붙어가지고 10년 걸려서 끝냈던 것이 요즘은 한 사람이 유전체를 완전 분석하는데 뭐 한 달도 안 돼서 끝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100만 원 이하, 뭐 100만 원도 채 안 드는 돈만 딱 갖다 주면은. 그런데 그 염기 분석 기법이 엄청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 기법의 이 놀라운 그 기술적인 발전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메타 어, 제노믹스라고 하는 X 쓸 뻔했네. 이 메타제노믹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미생물체를 그 자기의 원래 환경에서 직접 곧바로 그들의 흔적을 채집해갖고 DNA 염기서열 분석을 그냥 총체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배양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그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예를 들어서 연못에서 막 엄청나게 여러 가지 독극물로 오염된 연못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미생물들이 들끓고 있어. 아니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지? 어떤 종류이길래? 갖고 와서 배양을 하고 싶은데 배양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물 떠와. 연못물 떠와가지고 거기서 그 샘플 가지고 DNA 염기서열 분석을 해버려. 그러면 요즘 기술이 워낙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500개 서로 다른 미생물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 500개를 전부 다 구분을 해가지고 500개를 전부 그려서 이들의 모든 유전체가 전부 다 파악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그냥 세상에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그럼 여기에 500종류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 이들의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다른지가 전부 분석이 될 거예요. 하는 식으로 해서 요 유전체학이라고 하는 것에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파워가 여기서도 이제 드러난다. 어쨌든 그 메타지노믹스라는 것이 요새 그래서 마구 성행을 하고 그 메타제노믹스라는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여기저기에서 산재해 있던 장내 미생물까지 포함해서 산재했던 종류의 미생물들이 전부 파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음. 야, 슬라이드 몇 개를 꺼낸 거야? 자, 진핵세포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네. 진핵세포 뭐 대충 많이 했으니까 더 뭐 특별히 세세한 것은 놔두고
자, 지난 시간에 내막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포작용을 수행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있었잖아요. 한다고 그 다음에 내막계라고 하는 소기관들 중에 이 내막계라고 하는 애의 그룹을 이루는 소기관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ER, 소포체 말이에요. 소포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지. 조면 소포체, RER, 활면 소포체, SER. 이들은 전부 내막계의 일종이에요. 여기에. 그 다음에 골지, 그 다음에 리소솜, 이 정도만 뭐 하면 충분히.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근원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세포막이 있으면 진핵세포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던 고세균의 일종이 있었는데, 그 세포막을 누군가 옆에서 막 밀어서 세포막이 주름이 접혀가지고서 접혀진 주름이 끊어졌을 때, 그럼 이 안쪽으로 막이 생겼다. 그래서 이름을 내막이라고 한 거죠. 왜 세포막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으로 접혀 들어가가지고서 막 여러 가지 주름이 지고, 그래서 구겨진 다리미질하지 않은 구겨진 옷처럼 여기저기 막 주름이 안쪽에 생겨서 그들이 서로 끊어져서 자기들의 갇혀진 공간을 형성을 해서 이들이 내막계를 형성했다라는 이 썰이죠. 그런데 이 내막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근원 가설을 내부 함입설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핵막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얘기죠. 핵막을 위시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내막계의 일종으로서. 그런데 이들로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골칫덩이 하나가 미토콘드리아였잖아요.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우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엽록체도 마찬가지고. 이 둘은 일단 근원 자체가 막이 두 개야, 두 개. 바깥쪽에 막과 안쪽에 막이 이런 식으로 있듯이 엽록체도 마찬가지고 이중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중막. 그러니까 이들은 내부 함입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해. 그래서 어떤 새로운 또 이런 비속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어떤 새로운 구라를 만들어냈어야 됐을까? 그것이 바로 내부 공생이론이잖아요. 이들은 원래 독립적으로 살고 있던 세균이었는데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다. 뭐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나 또 말이 되는. 어쨌든 그래서 이들은 좀 이따 내부 공생 이론에서 좀 더 이 증거를 세 가지를 제시하는 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내막계인데 이들은 전부 단일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단일막이라는 얘기는 한 개의 인지질 이중층. 이들은 이중막이에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인지질 이중층을 두 겹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내막계 중에서 핵막은 핵을 둘러싸고 있는 여기서 이거 세포고, 이것이 핵이라고 칩시다. 핵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핵막은 사실은 보면 이중막이에요. 핵막은 이중막. 그러면 얘 핵막도 이중막이니까 이거 뭐 내부 함입설 같은 내막계의 근원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같은 그런 또 다른 근원으로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야, 얘는. 이중막이라도 근원이 달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담요 한 장을 깔고 있다가 그냥 한 장 더 접어가지고서 담요를 두 겹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이중막은 완전히 바깥쪽 안쪽에 이 외막과 내막의 화학적 성분이 달라. 근데 얘는 이중막이긴 하나
안쪽과 바깥쪽이 둘 다 화학적 구성은 똑같아. 그 다음에 이 구조 자체도 얘네들이 어떻게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었나 보니까 진짜 접은 거야. 이중막으로 담요 접듯이. 그래서 어쨌든 이 핵막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핵막이라는 게 있어야 핵이 구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핵이라는 건 뭐야? 하나의 영역인데 그 영역을 금을 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만 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금 그어놓고 서로 뭐 죽어 넘어오면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물리적인 뭐가 있어. 그게 바로 핵막인데 물리적인 장벽. 자, 세포막을 봅시다. 세포막은 물리적인 장벽이 어떻게 돼? 인지질 이중충으로서 매우 견고한 물리적인 장벽을 치고 있죠. 왜? 친수성 물질들은 전부 다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수송체들이 전부 그들을 전담을 해줘야 되니까 더 드나드는 걸. 그러면 이 핵막도 마찬가지겠네? 똑같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더 견고하겠네? 근데 사람이 그렇게 빡빡하게만 살면은 어떻게 살아? 못 사는 거지. 그래서 이들은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조금 뚫어놨어요. 핵막에 무수히 많은 마치 달의 분화구처럼 마구마구 있는 구멍을 뚫어놓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 핵공. 핵에 뚫려진 구멍이다. 핵공. 영어로 nuclear pore라고 똑같은 얘기죠. 하는데 이 구멍 사이로 마치 개구멍처럼 이들은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않고 여기다 무슨 수송체들을 달아가지고서 친수성 물질은 절대 못 들어 뭐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안으로도 들어가야 뭔가가 재료가 들어가야 안에서 유전자 발현시키고 막 리보좀 만들고 그래서 또 RNA 만들고 해서 밖으로 또 내보낼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가 돼야 되는데 그걸 막 그렇게 여기처럼 빡빡하게 굴었다가는 될 일이 아니거든. 여기서는 사이즈만 대충 맞으면 들어와. 사이즈만 대충 맞으면 나가.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지하철들은 푸시맨까지 있어요. 사이즈가 큰 녀석도 나 좀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 들어와. 푸시맨이 집어넣어서 하는 식으로 핵공을 통해 가지고서 훨씬 덜 선별적으로 이 핵막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끝으로 10분 쉽시다.